앞으로 지구는 광주 전남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광주의 시선으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사 토크쇼 신지동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지동썰에서 진행을 맡은 신혜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지동썰에서 시청자들의 도파민을 훔치는 궤도 임지석 변호사입니다. 신지동설에서 동을 맡은 명탐정 김동규예요. 오, 연습한 보람이 있네. 왜 두 분이서 이렇게 짜셨어요? 저만 빼고? 같이 짠 것 같아요.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신지동썰에서 스마트 큐티를 맡고 있는 신혜빈입니다. 이러니까 둘이만 짜죠. 이러니까 둘이만 짜지. 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결국 1,430원을 넘어섰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거의 150원 가까이 오른 건데요. 섬유 물가부터 기업 수출입 구조까지 전방위로 타격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단기 환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땜질 처방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사실 너무나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미국과 하고 있는 관세 협상인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 자신들의 어떤 힘을 이용해서 3,500억 달러, 한국 돈 50조 원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대로 주게 된다면은 우리의 어떠한 달러 돈이 유출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도 있는데, 특히 이제 또 최근에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달러를 사가지고 미국 주식도 사고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기관들의 어떤 달러 수요도 늘어나가지고 점점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이제 달러가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1,430원의 가장 핵심적인 베이스는 1년 만에 150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럼 사실 10%가 오른 거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제 수출 관련해서 수익률이 그 10% 넘어가면 굉장히 특별한 어떤 품목이나 제품입니다. 근데 10%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데 환율이 10%가 이렇게 올라 버리면 너무 걱정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는데. 그러니까 좀 정부가 뭐 물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산재해 있지만 우리나라가 사실 이 조그만 땅에서 지금 세계 강국이 되는 건 뭐 이견 없이 압도적인 1위가 수출이잖아요. 대외적인 그런 걸 잘했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좀 국정 제일 1우선 과제로 두고 좀 잘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외교 이야기입니다.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참석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을 한 게 지난 1월 20일입니다. 그 이후에 당연히 이제 취임했으니까 통화는 했겠지만 시진핑 주석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그런데 오는 10월 31일에 열리는 에이펙에서는 두 정상이 모두 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내년도에 에이펙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관례상 내년도 의장국은 전년도 회의에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석이 당연히 와가지고 경주에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세계적인 주목이 경주에 쏠려 있습니다. Did you reach a deal on trade? We did. We reached a deal. And 그 에이펙 홍보 영상 다들 보셨나요? 아, 이재명 대통령이 비행기 주차 요원이 되셨더라고요. 이렇게. 이렇게. 저는 민주당의 그러니까 최고 장점 중에 그런 쇼잉하는 거를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너무 잘 만들지 않았어요? 너무 잘 네. 만들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거기서도 요즘 막 조롱하는 게 있던데, 옛날에 뭐 윤석열 정부 때 만든 거랑 누가 봐도 약간 초등학생이 만든 거랑 거의 뭐 아티스트들이 만든 수준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진짜 그런 측면은 정말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요. 캄보디아에서 취업 알선을 빌미로 한국인이 감금 폭행을 당하고 사망까지 이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동규 기자님, 이번 사건의 전말부터 간단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코로나19 때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당시에 이제 모든 나라들이 국경을 봉쇄했잖아요. 이때 캄보디아의 공장이나 이런 곳들이 되게 타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사고 임대한 다음에 도시처럼 만듭니다. 한국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여기 안에 자는 곳도 있고 병원도 있고 미용실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막혀 있는 곳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웬치라고 합니다. 범죄 단지 할 때 단지가 중국어로 웬치여가지고 범죄 단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단지를 만든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사람들이 이제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고수익을 제한하는 거죠. 한 달에 1,000만 원 벌게 해주겠다. 와라, 연락해봐라. 통장만 들고 오면 된다. 한 다음에 만나자마자 총을 들이밀면서 가자고 그냥 하는 거예요. 말로 할 때 가라. 말로 할 때 따라와라. 이렇게 웬치에 갇혀있을 걸로 추정되는 인원이 1,000명까지는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거기서 도망친 어떤 분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납치돼가지고 고문을 당했다. 그래서 여기서 있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4층에서 뛰어내린 거예요. 뛰어내려가지고 아프잖아요, 사실은. 아픈데 내리자마자 바로 달렸대요, 그때부터. 그래서 2명이 총을 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겨우 탈출했는데 그분의 증언이 뭐냐면요. 저기 연기가 있다. 저기 연기가 화장장인데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서 화장을 하겠다 우리가.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제 살해해서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이제 처분했다면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청년들이 캄보디아로 취업을 하러 간 건지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 주변에도 피해자가 있습니다. 네? 네, 건너 지인의 지인 중에 광주에 피해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선배가 전화를 한다고 해요. 이런 곳이 있는데 일하러 와라라고 하고 그 1,000만 원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선배가 이제 너무 좋은 곳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니까 이제 편하게 갔다가 그런 사고를 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뭐 사실 구조 자체는 뭐 신천지나 이런 거하고 비슷하네요. 사이비 종교처럼 자기도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또 다른 사람 또 부르게 되는 이제 또 그런 구조인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강의할 때도 뭐 사기를 당하는 거는 멍청해서 사기를 당한다기보다는 그런 긴박한 순간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사기를 당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내가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뭐 그런 심정적인 어떤 압박이 없다면 사실 쉽게 그렇게 막 캄보디아로 막 거기에 회유되거나 이렇게 막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잘 오지 않을 텐데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 청년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다 이제 이 측면이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거기 간 분들이 너무 안타깝긴 하지만 단순한 막 피해자로 몰아서 그냥 또 감정팔이 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잘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또 자초인한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짜 그냥 순수 여행을 가서 막 그냥 뭐 이렇게 납치 당해가지고 뭐 가는 사람은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어쨌든 뭐 여기서 뭐 1,000만 원 줄게 뭐 이렇게 사실 그러니까 사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또 사기를 또 당한 거기 때문에 이게 단순 피해자냐 또 이런 측면에서는 또 그런 너무 감정팔이만 해서 이렇게 또 가기에는 그러니까 양쪽의 등가성을 좀 잘 고민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피해자들 모두 무사히 한국으로 귀국하길 바랍니다. 다음 이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무려 77만 명이 본인도 모르게 당원으로 가입됐다는 의혹이 야당의 한 의원에 의해서 제기됐습니다. 사실 이제 2023년도에 선관위에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한국인은 인구의 25.3%가 정당인입니다. 4명 중 1명, 투표할 수 있는 4명 중 1명은 정당에 있는 것인데요. 광주의 경우에는 유권자의 48.8%, 59만 명이 당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23년도 초에 민주당 측에서 광주시당에서 일부 분들을 선별해가지고 확인해 본 거예요. 실제로 이분들이 활동하는 분들인가 이렇게 했는데 거의 이제 지역별로 어떤 데는 과반수 이상이 유령 당원인 거예요. 물론 이제 이번 77만 의혹이 정말 사실인지는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쨌든 이런 조사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했다. 그래서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한 건데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어떤 의혹을 제기했을 때 제가 대변인이라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때는 비행기에 있었고 이후 회의를 했고 그 이후에 또 중대본 회의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면 되는데 최근에 있는 어떤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발을 합니다. 범죄다 이건 범죄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범죄다 의혹 제기인데 그냥 신고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논란이 더 커지고 있는 모양새는 있습니다.
저는 이거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핵심적인 베이스가 세월호 그거에서 뭐 대응을 못했다 이게 사실 핵심적인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봐도 그러셨군요.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잘못했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뭐 그거는 맞죠. 유엔 뭐 회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했는데 와서 중대본에 이 시점에서 굳이 그걸 녹화를 하고 다시 와 중대본 회의를 한다. 이게 정치적으로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입니다. 광주 전남 재정 위기에 관한 내용인데요. 광주시의 재정난이 심각하고 전남 지역 공무원 과다 채용이 지방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채 증가율을 보니까 광주나 전남 이런 데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모라토리엄 선언을 해가지고 빚을 안 갚고 이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지금 정말 단기간에 계속해서 빚이 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국책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감당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지하철 2호선 할 때도 돈이 많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미뤄진 것도 있었는데 근데 이렇게까지 지금 압박이 심해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갈지 저는 정말 수십 년 뒤에 이 두 단체가 어떻게 될지 저는 참 걱정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이렇게 재정난이 심각해진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그냥 출산율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와닿지 않아서 뭐 그때 뭐 출산율 줄어지면 이제 파도는 애정돼 있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이제 그때 하면은 뭐 10년, 20년 뒤에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너무 명백합니다. 마찬가지로 광주 전남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전국에서 가장 재정 상태가 안 좋은 상태였는데 근데 모든 또 국회의원들이 다 자기 수주했다고만 플랜카드 계속 걸어요. 뭐 국가 사업 얼마 땄다, 뭐 해서 땄다, 뭐 최근에도 뭐 글로컬 그거 됐다. 아 광주야. 너희들이 그거 하면 좀 진짜 이거를 해서 너희들이 할 능력이 되니? 라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는 능력은 뒤에 될지 안 될지는 필요 없고 일단 나부터 돈부터 줘봐. 그러니까 뭐 AI 이번에 뭐 가져와. 그래 그럼 가져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는 설명이 아예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니까 물론 모든 꼭 광주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특성과 아까 민주주의 특성상 다른 데도 유사하긴 한데 이제 광주는 그 온도의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죠. 사실은 지하철 2호선도 재정 계획을 보면은 이게 과연 돈이 남을까 했을 때 지금 1호선도 적자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도 이러죠. 연결하면 나을 것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이 모든 게 적자가 되고 빚이 쌓이고 하면은 결국 지방 파산이 안 되기 때문에 파산이 안 되다 보니까 중앙에 돈이 들어오고 더 어려워지고 나라의 미래 자체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게 아닌가. 지하철 1호선 할 때 지금 적자가 엄청 극심한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그 점거하는 거들이 메인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1호선 할 때도 메인들이 딱 들어가야 그래도 뭐 당연히 적자는 나겠지만 그래도 그 수준 폭이라는 게 뭐 줄어들 거고 저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런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굉장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 계곡에서 다 싹 다 철거시켜 버리듯이 관습법을 그러니까 관습적인 내용들을 넘어서서 진짜 이제 필요하면 다 철거시켜 버리듯이 사실 보통은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어쨌든 그런 광주 전라권의 전폭적인 지지를 베이스로 대통령이 됐는데 뭐 이렇게 강력한 정책을 하겠다 보통 사람은 못 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집값은 전 잡힐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정책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성격의 특성상 안 잡히면 잡힐 때까지 그냥 끝장을 볼 거다. 네, 재정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